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6.13 지방선거 경기도 고양시장입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죠. 덩치는 전국에서 10번째로 커졌지만 부족한 산업 기반, 도시 불균형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가 않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소식, 그리고 수도권 사람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의 날씨는 맑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서 시정이 조금 뿌였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충북과 영남이 나쁠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과 충남, 강원도, 제주는 보통 수준이 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오늘도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이 27도, 대전 28도, 대구 33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2018년 6월 8일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를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고양시장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의 경기 북부 최대 중심 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교통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고양시장 후보들은 고양시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들의 공약과 철학을 꼼꼼히 들어보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재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준입니다. 예,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장 후보로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도의원 8년 동안 조례를 130건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사실 국회나 이런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집정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사실상은 뜬구름 잡거나 내지는 허황된 것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에 돌아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치보다는 지방자치가 더 제 적성에 맞는 것 같고, 예. 시민과 소통하면서 더 잘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고양 시민들께 지금 고양시에 당면한 문제점, 이슈는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신구도심 간의 격차가 크다. 그리고 교통 문제, 서울로 연결되는 버스가 좀 부족하다. 기피 시설도 언급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지금 이재준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고양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지 하고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시 가장 큰 현안은 교통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로 들어가는 축이 5개 축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고양시가 100만을 넘어서 이제 파주시까지 합치면 16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서울로 진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철도나 지하철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기획하는 그런 것들이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되고 그러한 전철들이 고양시 파주까지 연결되는 것을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대곡서사 전철이라든지 GTX, 신분당선, 지하철 3호선, 5호선 연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교통, 육상교통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서울을 관통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예. 전부 다, 자유로나 88도로에서 막히죠. 그래서 저희는 대심도 도로망인 이제 아시아나 하이웨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모든 교통수단이 서울 방향으로, 종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시 내부에서 교통이 오고 가는, 예를 들면 고양동에서 이제 일산 신도시를 가는 이런 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내부 교통망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 예. 하루에 한 편도 대중교통이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곳에는 누리버스까지 도입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께서는 고양시의 가장 당면한 현안으로 교통 문제를 꼽아주셨고, 전동차를 좀 여기저기 좀 융통성 있게 늘리는 부분, 도로망 확충,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공약도 살펴볼게요. 공약, 눈에 띄는 것은 특례시 지정한다든지, 평화경제특별시로 거듭나겠다. 그리고, 역시 교통 문제도 언급해 주셨고요. 지역 화폐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고양시는 그동안 수도권 정비개입법에 의해서 공장이 하나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학교도 역시 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 자체가 베드타운으로 설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문제도 서울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양시는 제일 필요한 것이 고양시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평화경제특별시라는 이제 구호를 들고 나오게 된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대도시 특례시 지정인데요. 결국 고양시는 성남시가 예산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수원시도 그렇고요. 네. 근데 고양시는 2조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1조 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평화경제특별시를 만들어서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또 하나가 이제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통해서 도세로 걷어갔던 부분들, 개발권의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시자치단체에 돌려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 재정도 풍부해지고 고양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기능을 독자적으로 이제 기획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쪽에서 이제 공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강점도 들어볼 시간이고요. 또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자유한국당 이동환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이 후보, 그러니까 이동환 후보와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는지와, 그리고 또 상대 후보, 경쟁자지만은 어떤 또 강점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선 이동환 후보는 도시 전문가니까, 도시공학 전문가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지방 전문가입니다.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130건 정도를 만들었고, 8년 동안 자료 요구에서 본 게 수천 건에 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 고양시 전체의 자료를 다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실제 제가 이룬 성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청소년 버스 요금 같은 경우가 서울은 40% 할인을 하는데 경기도는 20%밖에 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동일한 버스를 타는데 서울 시내 버스를 타면 720원, 그 다음에 경기도 시내 버스를 타면 1,000원을 갑니다. 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그래서 이제 제가 대중교통과의 자료를 요구해서 이제 버스 원가 계산서를 다 봤죠.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을 올려달라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내년 200억 정도씩 우리 청소년들이 부담을 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일각선언대로 통행료인하도 제가 10년 동안 싸워서 이룬 성과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지역 선포에 관한 조례를 2012년도에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세먼지가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역에서도 이재준은 뭘 하면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재준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실현이 된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양시 전체를 아는
행정가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적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무 능력에 대한 강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고향 시민분들도 여러 가지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고양시정 이제는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백지 공약을 내서 1,400건의 시민들이 정책 제안과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듯이 계속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생각과 우리 고양시 행정부의 생각을 같이 녹여내서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주인 되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고양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고양시가 좋아서 살고 싶은 곳이 되길 저는 희망하고 그것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인터뷰 전에 고향 시민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하나 골라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예, 해바라기 사랑으로라는 노래 신청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고르셨나요? 가장 힘이 되는 노래 같습니다. 그리고 지쳤을 때, 힘들 때 우리가 지향하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쓰러지지 말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내포된 노래고, 또 하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좀 즐겨 부르셨던 노래가 더 애착이 가는 노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인터뷰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였고요. 신청곡 해바라기 사랑으로 잠시 듣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동환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YTN 청취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동환입니다. 네. 일단 공통 질문 시작하죠.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예.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양시장 후보 기호 2번 이동환입니다. 제가 고양시에 살면서 고양시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는 상황에서 나서게 됐습니다. 고양군이 시로 승격한 지 26년이 됐습니다. 청년이 된 고양시, 새로운 시대의 분위기에 발맞춰 건장한 청년처럼 뛰어야 합니다. 2006년 고양시는 뉴스위크가 세계 10대 도시로 선정할 만큼 주목받는 도시였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행사와 축제, 시정에 대한 홍보로 인해 지금은 회복 불능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재정 자립도가 60%대에서 40%대로 추락했습니다.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내려앉았습니다. 청렴도 최하위, 교통안전도 꼴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고양시, 축제와 각종 비리로 8년을 낭비했습니다. 다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는 인프라와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한계에 있었습니다. 제가 도시 전문가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할 수 있는 사람, 인물과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열정으로, 경험으로 고양시를 새롭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고양시장 후보에 나선 포부를 밝혀주셨고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언급도 쭉 해주셨는데 참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고 언급해 주신 만큼 그 해법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십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60.39%였습니다. 근데 2015년에 48.4%로 추락했고요. 중앙정부로 받는 교부금도 작년에 1,200억, 올해는 2,300억을 받았습니다. 원래 불교부단체였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살림살이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가 돼버렸고요. 부채 제로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살림살이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살아야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거주지 중심에 일자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노밸리가 지정은 됐지만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시킬 것인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도시에 어떤 기업이 있느냐에 따라 그 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기업 유치에 저 온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테크노밸리, 뭐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주요 공약을 보니까 교통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고치겠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간단하게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크게 저는 공약 부분을 세 분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교통 분야고요. 그리고 일자리 분야가 그 다음 분야고, 세 번째가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통을 말씀드리면, 네. 9호선 대곡역에 9호선을 대곡역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대곡역에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서울과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과 접근성이 무려 35분이면 급행열차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하 고속도로를 자유로와 강변북로를 연결하여 서울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더불어 그 대곡역 중심으로 복합 환승 타운을 만들 생각입니다. 지역적으로 여건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심지 역할뿐만 아니라 중심역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자리 분야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기업, 혁신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까지 유치를 해서 바이오 산업 시설까지 유치하는 개념으로 자수타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고양시가 그동안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런 일자리 넘치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서 정밀의료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직업과 평생 교육을 위해서 드림스쿨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새로운 그 교육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꿈과 끼를 마음껏 누리면서 앞으로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향 차원에서 우리 드림스쿨 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복지 분야는 복지 사각지대를 제로하는데 우리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고양시에서 실현을 시킬 생각입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에게 공약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앞서도 이재준 후보에게 공통된 질문을 드렸는데 본인이 이재준 후보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하고요. 또 상대방 후보인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는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은 뭐 공약 얘기를 하나 드리면요. 네. 저는 공약을 제가 거의 뭐 전문 분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곡역을 중심으로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내용이 지금 상대 후보인 이재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곡 물류 기지를 만들겠다고 처음에 발표하셨어요. 네. 근데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 고양시를 물류 기지화한다는 거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결국은 철회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철회 이후에 철도 터미널을 만들겠다 이러다가 이번에는 또 바꿔서 결국 복합 환승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약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나 대책 없이 공약을 발표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공약이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민주당 시장 8년 동안 고양시가 사실 망가진 상태입니다. 새롭게 세워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적폐로 규정한 현 시장의 지지자들 도움으로 경선에 이겨서 그리고 이렇게 호남 향후에까지도 이렇게 동원을 해서 한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강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재준 후보는 평소에도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도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많이 쓰셔서요, 앞에서 이제 고향 시민분들께 끝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어떤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지까지 쭉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오직 고향 시장 한 길로 준비했습니다. 발로 뛰면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지방선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당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과 비전을 가진 사람, 일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 사람을 보고 투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망친 8년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 가슴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준비한 공약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선곡한 것은 사랑으로 돌멩이입니다.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난 겨울 라디오 방송에서 처음 들었는데 네네. 가슴이 찡했습니다. 음흠. 순간 노래 한 곡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청년들도 중장년층도 다들 힘들어하는데 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골라주신 마시다 밴드의 돌멩이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고양시장 후보 이동환 후보였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소식 그리고 수도권 사람들 코너로 이어갑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보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천에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섬이 많죠. 영종도, 강화도도 있고요. 근데 지난 겨울에 추워서 바다가 얼어붙다 보니까 뱃길이 끊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장례식도 이렇게 제대로 치르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어서 불편의 목소리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섬과 섬을 이어주는 연도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서해 남북 평화도로 건설을 통해서 연도교 건설까지 추진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서해 남북 평화도로 건설 사업부터 설명드리면 서해 남북 평화도로는 영종도에서 강화도를 통해서 북한의 해주와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로인데요. 특히 이 도로의 특징은 인천의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라는 점입니다. 네. 인천시는 먼저 영종도와 강화도로 있는 연도교 건설을 위해서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했었습니다만 민간 투자자 확보가 어려워 행정안전부에 재정사업으로 이전을 요청했는데요. 마침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유일하게 배를 통해서 섬과 육지를 오갔던 분들은 좀 나아지겠네요. 앞으로 인천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6월 말경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정책심의회를 열어서 이 연도교의 영종도 신도 구간은 민자에서 국 12로 나머지 신도에서 강화도 구간은 애초대로 민자로 건설한 방안을 심의할 예정인데요. 네. 영종 신도 구간이 재정사업으로 확정되면 내년에 사업 타당성 평가,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등을 마치고 2020년에 공사에 착공해서 2024년까지는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종 강화관 연도교는 현 정부가 계획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주요 교통 인프라이자 시발 구간이어서 남북 관계에 따라 사업이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인천에 국립문화시설이 생긴다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긴 한데 수도권 전체를 위한 문화시설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문자 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연구할 국내 유일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내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신축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네. 올해 12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19년 3월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 신축 공사를 시작해서 2021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5,650평방미터 규모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유명의 전 세계 문자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하고요. 전문 연구원들의 문자 언어 연구와
학술교류의 거점이자 일반인들의 문자를 통해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수도권에 해양 문화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천에 또 다른 국립문화시설인 해양박물관이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양문화시설 운영 분표를 살펴보면 전국에 19곳이나 있는데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수도권의 해양도시인 인천에 해양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한 것인데요. 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마 금년 하반기쯤이면 사업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만 사업 결정의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요. 바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 과정인데요. 이 설문조사는 6월 말경부터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혹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인천의 해양박물관 건립 관련 설문조사가 올 경우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면 수도권에 아주 멋진 해양문화시설이 들어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해양박물관 건립이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건립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인천 시민분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보도팀장이었습니다. 네,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도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볼지 궁금하네요. 김미란 리포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네,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축구 선수들에게 중요한 장비가 뭘까요? 뭐 축구공도 있고 축구화도 있고요. 네. 다른 것도 필요하겠죠. 예. 네, 맞아요. 공을 차는 이 축구화인데요. 이 선수들이 자기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신어야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 신중하게 축구화를 고른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 남은 국내 유일의 수제 축구화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이 44년 동안 축구화만을 만들어 온 장인 신창축구화 대표 김봉학 씨인데요. 먼저 신창축구화 김봉학 씨의 일터 현장을 소리로 잠시 만나보시죠. 골 싸는 소리예요. 이거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인데 이거는 엄청 오래가요. 제일 튼튼해요. 편하기는 이 소가죽이 제일 편하지. 아, 축구 선수들한테 정말 중요하죠. 뭐, 기성품으로 나오는, 공산품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뭐 다 일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에 딱 맞는 축구화가 필요할 텐데, 이 신창 축구화를 만드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방금 들으신 소리가 이 축구화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네. 이곳은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는 열평 남짓한 점포입니다. 이 신창 축구화는 신발의 창을 수선한다는 뜻인데요. 김봉학 씨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축구화만을 만들고 연구해 왔습니다. 이 10평 정도 되는 점포 곳곳에 손때가 묻은 연장에서 이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고요. 벽에는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진과 이력들로 이 축구화의 장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김봉학 씨가 축구화만을 만들게 된 사연이 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창축구화 대표 김봉학입니다. 제가 축구화 만든 지는 74년도부터 했어요. 뭐 예전에는 야구화, 육상화 여러 가지 스포츠 신발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축구화 만드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본의 미탕이 수선하는 걸로 해서 출근하기 전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조기 축구를 여러 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화 수선할 거를 걷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선하고 돈 버는 걸로 이제 신발 만드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를 그때부터 해가지고 축구화 만들게 된 거예요. 아, 70년대부터 축구화를 만들고 뭐 다른 것들도 만드셨지만 지금은 또 축구화에 집중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축구화를 만드는 과정은 일반 구두와는 당연히 다를 것 같긴 해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우선 이 축구화를 한 켤레 만드는 데는 꼬박 7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네. 우선 손님의 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고 본을 뜬 다음에 원단을 골라서 재단하고요. 신발 골에 끼워서 접착제를 바르고 망치질을 합니다. 이 만드는 과정에서 접착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접착하는 손기술에서 이 품질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앞서 들으신 대로 공산품은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신발 사이가 쉽게 벌어지고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김봉학 씨에게 축구화를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이제 발을 먼저 재서 길이와 발 둘레 또 발에 또 어리지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다 보고 재단을 해서 혼자 재단과 미싱과 바닥과 모든 거 다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신발 만드는 틀까지 만들죠 저는. 일단은 그 사람한테 잘 맞아야 되고 접착력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신발을 신으면 구두는 그냥 편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축구화는 편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축구화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신발이라 잘 맞아야 돼요. 크게 만들면 안 돼요. 축구화는. 발이 돌아가고 신발이 안에서 놀아서 안 돼요. 딱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상당히 힘든 거예요. 아, 그냥 어렴풋이 구두와 축구화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게 훨씬 많아요. 이 좋은 축구화를 고르는 방법도 따로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우선 축구화는 양발의 균형이 잘 맞아야 제대로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선수의 포지션에 따라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발을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 축구화 밑창에 뽕이라고 하고 있는 볼록 나와 있는 스터드가 네. 달려 있는데요. 이 본인에게 잘 맞는 이 스터드를 고를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하. 네. 또 포지션에 따라서 밑에 스파이크 스터드 개수도 차이가 나고 또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수제 양복도 그렇고 수제라는 이름만 딱 붙으면 네. 일단 고급스럽다고 느껴지고요.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축구화도 역시 수제면 비쌀 것 같은데 얼마 정도였어요? 이 축구화의 가격은 15만 원대 후반인데요. 2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네네네. 이 대량 생산하는 고가의 좀 축구화 브랜드에 비해서 잘 떨어지지 않고 튼튼해서 한 번 신으면 오래 신을 수가 있고요. 또 밑창만 갈아서 두세 번 신을 수가 있어서요. 이 단골 손님들은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고 하세요. 김봉학 씨가 만든 축구화를 신고 좋아서 입소문으로 찾고 있는 손님들이 많았는데요. 신창 축구화를 찾고 있는 단골 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가볍고 탄력성 있고 공을 차면 멀리 나가고 수제다 보니까 좋죠. 더 여기 발이 딱 맞고요. 발목 같은 무릎 같은 거 안 아프니까 착용감이 여기 좋죠. 저희 아들이 부상하고 나서 저 선생님을 찾아뵙고 아이한테 맞는 축구화를 만들었는데 아이가 너무 편해하고 볼 차기가 더 편하다고 말하거든요. 제기하면서 큰 도움이 받았어요. 지금은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축구화가 기존의 제품은 약간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기도 하는데 김봉학 선생님이 만드신 축구화는 그 형태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때 호감을 가져가지고 인연을 맺게 됐어요. 발에 굉장히 편안하고 급동작이나 축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점이 많더라고요. 유행에 이제 이렇게 민감하지도 않고요. 자연스럽고 그런 또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수제화서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또 고쳐주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정말 다른 축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점이죠. 조기 축구회로 활동하시는 분이 인터뷰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도 인터뷰해 주셨는데 네. 특히 조기 축구회에서 뛰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축구화 딱 신어보면 이거 좋다 안 좋다 딱 느끼시는데 그것을 딱 파악하고서 여기만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축구화가 또 따로 잘 팔리는 시기가 있나요? 이 4계절 중에 봄에 그래도 가장 많이 축구화를 찾고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세요. 이 김봉학 씨는 2008년도 남북 체육교류협회 권유로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여자 선수들에게 축구화를 기증했고요. 2012년 중국 단동에서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1년 동안 이 축구화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그때를 생각하면 힘들었지만 정말 인생에서 어떤 큰 보람과 좀 자부심이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건강이 조금 안 좋으세요. 6년째 복막 투석을 하고 있으신데요. 하지만 이 김봉학 씨는 앞으로 좀 바람과 꿈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아직 꿈이 멀었어요. 러시아 월드컵 이제 다가오는데 이번 대회는 제가 만든 신발 신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신고 월드컵에 나가서 게임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신발 신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이 다음에 커서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제 신발을 신고 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하고 더욱더 발전해서 꼭 국가대표 선수들이 신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몸 되는 데까지 할 거예요.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일하시면서 또 인터뷰 해주셨는데 건강이 한 6년 전부터 안 좋으셨다고. 건강 계속 잘 챙기셔서 네. 여기 계속 찾는 분들 손님들께도
좋은 축구화 계속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도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네. 일주일에 2번 정도 출근 전에 조기 축제를 직접 하시고 있고요. 네네. 이 손님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 축구화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라는 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큰 힘이 난다고 하세요. 아, 굉장히 부지런하게 또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앓고 계신 그 병도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신창 축구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바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네, 그리고 김봉학 씨는 좀 젊은이들에게 축구화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이 기술을 배우는 데는 어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정말 좋은 축구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은 좀 신념과 끈기가 축구화의 장인의 자리를 지켜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김봉학 씨가 앞으로 조금 더 건강하시고요. 신창 축구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기술 진짜 아까워요. 누군가 좀 배우실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 김봉학 씨가 만든 축구화를 신고 세계 무대에서 뛰는 그런 그 김봉학 씨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6월 8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슈가레이가 부르는 썸데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